안녕하십니까. 노병천입니다. 역사라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역사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은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을 찾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 하시는 기업 또 공부하시는 그 현장에서 굉장한 도움이 될 거예요. 어떻게 미래를 열 것인가. 불확실한 미래,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현재를 직시하고 미래를 여는 그런 눈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항상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늘 뭘 보더라도 인사이트, 통찰이죠. 인사이트를 봐야 되고 포어사이트라고 그래요. 앞으로 보는 거. 깊이와 앞까지 같이 봐야 돼요. 인사이트, 포어사이트를 같이 보는 눈을 지금부터 열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시고 보십시오. 자, 여기 괄호가 있죠.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갈 것인가를 맞춰보셔야 돼요. 아주 멋진 말로 표현합니다. 괄호 안에 뭐가 위라는 스토마크, 위장, 위가 아니고 위장. 위로 미끄러져 들어가면 모든 것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뭐가 들어갔어요. 모든 것이 그때부터 움직여요.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싸움이 벌어진다. 전투는 점점 강해졌다가 진짜로 전쟁 뒤 싸움이 화양연기에 뒤덮이듯 시커먼 흐름 속에서 끝난다. 아주 시적인 표현으로 표현되고 있죠. 이게 뭘까요? 뭐가 위에 들어가서 이런 일을 벌일까요? 시커먼 거. 유명한 인간 희극이라고 발자크, 프랑스의 유명한 소설가. 이분이고 이 말을 했어요. 뭘까요? 커피입니다. 커피. 커피가 들어오는 순간에 안에서 전쟁이 터지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커피 얘기를 먼저 하면서 세계사를 열 겁니다. 이 커피는요, 이슬람의 신비주의자들이 이것을 먹고 춤을 춰요. 수피라는 무리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걸 먹고 막 광란의 춤이 있죠. 막 돌아가는 걸 추고, 이 상태에서 오랫동안 명상을 하게 됩니다. 이 힘으로. 소피 카페. 자, 돌을 넘을 때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한다. 잠들지 않는 근대의 원동력이 된 커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커피 하나가 시대를 바꿨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게끔 했다는 겁니다. 잠을 못 자게 하고 명상을 오래 하게 하고 일하는 사람은 잠을 쫓아버리니까 일을 더 하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아주 이게 인간을 혹사하는 것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커피라는 거 하나가 어쩌면 인류사를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의 극단적인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참고로 한국 최초의 커피숍이 어딘 줄 아십니까? 어디 가서 얘기하세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은 1909년까지 거슬러 가요. 남대문 앞에 있는 기사텐이라는 다방이 최초의 우리나라 커피숍입니다. 어디 가서 대화할 때 꺼내 보십시오. 재미있을 거예요. 대한민국 잠 못 드는 커피 공화국이죠. 여기 보니까 성인 1인 하루 소비량이 338잔. 그러니까 1년 따지면 거의 매일 한 잔 이상 마신다는 결론인데, 사실 여러분 한 잔 더 마시죠. 실제 이 통계는 지난 통계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이 마십니다. 자, 이 커피는요, 에티오피아에서 시작된 거 아시죠? 에티오피아의 작은 소년이, 이것도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은 염소가 어떤 빨간 열매를 뜯자마자 난리 났어요, 염소가. 그러니까 이 소년이 보더니 이게 뭐냐? 보니까 염소가 딱 보니까 이게 시원하거든요. 그것이 커피 시작이라고 이제 여러 가지 설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예멘으로 가서 퍼지기 시작하고 나중에 1000원 전쟁을 통해서 유럽 쪽으로 해서 쫙 퍼져나가서 전 세계를 덮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비록 작은 씨앗이잖아요. 전 세계를 뒤덮으셨다는 거야. 역사라는 것은 누군가가 어느 시점에 작지만 그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 뭔가 탁 깨닫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작은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는 바꾸는데 왜 우리는 못 바꾸느냐, 그죠? 역사 가운데 누구는 바꾸잖아요. 왜 내가 못 바꿉니까? 생각의 차이. 제가 늘 강조하죠? 생각의 차이입니다. 자, 세계사를 지금부터 하나씩 걸어가면서 공부합니다. 크레타 문명과 미케네 문명이 있어요.
늘 이것이 상대적으로 서로 비교가 됩니다. 크레타라는 것은 이 섬이 있죠. 여기 그리스가 있고 크레타 섬이 있어요. 그리고 미케네 문명, 그리스를 중심으로 미케네 문명, 또 트로이를 중심으로 트로이 문명, 그 당시 고대 히랍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크레타에 가면요, 특징이 뭔가 하면은, 크노소스라는 궁전에 가면은 성벽이 없어요. 한 나라가 성벽이 없다는 것은 뭐를 뜻하고 있어요? 외세에 대한 감이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그냥 그 상태로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보면 특징이 벽화가 전부 다 평화스러운 벽화밖에 없어요. 이 국민성입니다. 국민성. 그렇죠? 이해돼요?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 그렇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절대로 평화는요, 위기를 준비하지 않으면 그건 끝납니다. 아무리 그 시대가 평화롭지만은 반드시 언젠가는 위기가 올 것을 생각하고 그걸 항상 준비를 해야 돼요. 대비. 성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성벽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지키는 성벽. 어떤 보험, 그죠? 어떤 공부하는 거, 스펙, 직장, 또 자식들, 그죠? 이런 거 다 사실 성벽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위기가 오면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되거든요. 성벽이 없다는 것은 위기의식이 없는 거예요. 언젠가는 어려울 때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 반면에 이 성벽이 없죠? 미케네는 성벽의 문화입니다. 그리스. 자, 보십시오. 그죠? 전부 다 성벽으로 되어 있어요. 언제나 적이 올 것을 대비하면서 항상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얼마나 단단한 성벽들이 있어요? 도자기도 전부 다 군사들 도자기가 많아요. 그만큼 전쟁을 즐긴다기보다도 항상 위기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항상 우리는 위기를 준비해야 돼요. 위기를 대비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유명한 트로이 전쟁,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이 전쟁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바로 이 트로이 목마. 우리나라도 이 목마를 만들었죠. 저기 여주 쪽에 가면은요, 영동고속도로 여주 있죠. 거기 아울렛이 있고 그 왼쪽에 이 정도 큰 목마를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나중에 구경하십시오. 야, 이 트로이 목마 이렇게 실제로 현장 가면 이렇게 했어요. 관광객들이 와서 이렇게 구경하고 해요. 이 트로이 목마 이 영화를 혹시 보셨나요? 이 트로이 전쟁 영화 보면은요, 참 특이한 장면이 나와요. 이게 제가 영화 자체는 보여줄 수 없지만은 이 브래드 피트 유명한 이 미남 배우가 아킬레스, 허큘리스 원어으로 아킬레스 있죠, 아킬레스. 그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정말 잘 싸우는 전사죠. 그런데 그 당시 전쟁의 형태는 적군, 아군이 있으면 항상 그 대장들이 싸움꾼이 먼저 나와서 1대1로 싸워서 이기면 그 이기는 걸 보는 거예요. 이것이 그 당시 에게해를 중심으로 한 전쟁의 방식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이 있죠. 똑같은 거예요. 자, 여기서도 보면은 이 브래드 피트가 싸움 제일 잘하는 그리스의 그 최고의 싸움꾼인데 그 적장은 엄청 덩치 커요. 엄청 커요. 하지만 끄떡도 안 해요. 이 작은 이 브래드 피트가 딱 보다가 다다다다 달려가서 가볍게 딱 달려가서 쭉 공중에 떠서 이 어깨에 겁선을 딱 찔러가 떨어져요. 거기 덩치 큰 이 친구 우와 하다가 그대로 푹 끝나버려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절대로 싸움은 덩치 크다고 이기는 거 아닙니다. 이 육체로 싸우는 시대는 지나갔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항상 머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머리. 상대가 뭐가 약한가, 뭐가 약점이 있는가, 뭐가 치명적인 결정적인 약점인가를 딱 보는 순간 그걸 찌르면 끝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원시시대, 오래전에일수록 이 덩치 싸움이었어요. 그죠? 육체적인 이 격돌이었지만, 이제는 지금 스마트 시대잖아요. 그죠? IoT, 앞으로 제4차 혁명, 이것들이 전부 다 이 머리 싸움이거든요. 진영, 이거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이 육체로 싸우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는 걸 늘 명심하십시오. 이때도 이미 그것을 했어요. 이때도 이미 이것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테네에서는 민주정치가 시작됐죠. 아테네 가면요, 여러분, 가보셨죠, 자주? 안 가보시죠? 자주 가보셔야죠. 가보시면 여기 항상 공사해요. 보통 워낙 오래된 옛날 건물이라서 공사를 많이 하는데, 아크로폴리스라 그래요. 아크로라는 건 언덕이라는 뜻이거든요. 아크로폴리스가 많이 있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 파르테논 신전이고요. 여기 유명한 라파엘로가 그렸던 아테네 학당이라는 유명한 그림이죠. 이 그림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거 보면요, 정확하게 이게 원근법하고 이 구도가 미술학적으로 완벽한 구도를 가졌어요.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요, 라파엘로가 그 당시 인간은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굉장히 그 인간의 역할을 못했어요. 신에 의해서 인간은 종속된 존재로만 계속 하다가 라파엘로가 이걸
바꿔버렸어요. 인간이 이제 부각되는 걸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모습이 드러나는가 하면 아테네 학당에는 54명의 철학자를 그려넣어서 54명. 인간이 존엄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 지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데 다 시대가 별로 안 맞는 사람끼리 조합을 해놨어요. 여기 보면 재밌는 게, 여기 왼쪽 누구예요? 자, 왼쪽.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스승과 이 관계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이 있는데, 이 플라톤은 이데아, 이상적인 공중을, 하늘을 향해서 우리 형이상학적인 것을, 관념적인 것을 쫙 손가락 위로 올리고 있죠. 반대로 아리스토텔레스는 땅을 이게 보고 있는 거예요. 벌써 대비가 되죠? 예. 이 생각의 차이죠? 그죠? 요거.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자, 여기 보면, 요 그림 보면 이 사람이 유명한 알렉산더입니다. 그리고 알렉산더의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따로 대비시키고, 요 사람이 있어. 소크라테스. 자, 이것도 재밌어요. 소크라테스 자기의 논리를 막 얘기하는데 알렉산더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엉뚱한 데 보고 있는 모습이. 이게 뭔가 하면 사람은요, 자기한테 관심 있는 것만 집중한다니까요. 아무리 천하의 소크라테스지만 그 말은 나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그 사람 생각하고 나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알렉산더는 무조건 정복해야 돼. 그죠? 정복. 그쪽으로 쏠려 있는데 소크라테스가 딴 얘기 너 자신을 알라 그러고 뭐 알긴 뭐하러 나는 정복하지. 그래서 이 모양이 참 재밌는 대비입니다. 이해되죠? 이런 것들. 자, 여기 보면 요 사람이 있죠. 유명한 사람이요. 디오게네스라고. 거린이죠. 거린. 거지 철학자. 유명하잖아요. 아테네의 개라고 불렸어요. 알렉산더가 일화가 있죠. 와가지고 디오게네스요. 내가 뭘 해줄까요? 하니까 햇빛 좀 안 가리게 좀 비켜주시오. 그 말했는 것이 유명하잖아요. 가려 햇빛에. 그 사람이 디오게네스요. 이런 장면이 다 그려져 있고. 자, 그것이 이제 요 아테네 학당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그 당시에 돈 많은 평민들이 병사를 사요. 군사를 사가지고 전쟁에 출정시켜가지고 공을 세우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참정권이 생겨버려요. 돈이 있고 군인들이 힘을 실어주니까.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그 민주정치의 시작이 됩니다. 아테네에서 그래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유명한 전쟁이 페르시아 전쟁이에요. 페르시아 전쟁이 뭔가 하면은 그 당시 페르시아는 엄청난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다 정복했죠. 그런데 이 그리스 제국만큼은 붙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3번에 걸쳐서 이 공격을 합니다. 첫 번째 할 때는 이 아토스라는 곳에서 폭풍을 맞는 폭풍. 그래서 배가 다 못 가서 다 돌아옵니다. 두 번째 들어온 게 어디냐면 바로 유명한 마라톤 전투입니다. BC 490년. 이때 마라톤가 들어와서 이 전쟁을 하게 되고 마지막 전쟁이 그 10년 후 410년에 테르모필레 전투. 영화 300 여러분 보셨죠? 그 배경이 여기서 나옵니다. 영화 300. 여기서 레오니다스 스파르타 왕이 300명 가지고 페르시아군 영화에는 100만 명인데 그건 좀 올린 거고 20만 명하고 붙는데 그것도 대단하죠. 300명이 20만 명하고 붙어요. 그리고 버텨냈고 결국은 다 죽지만은 그것이 유명한 테르모필레 전투입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두 번째 일어났던 마라톤 전투를 잠깐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 마라톤 평원이에요. 여기 어딘가 하면은 페르시아 군대가 배를 타고 들어왔던 장소가 여기 해변입니다. 뒤에 요 능선을 잘 보세요. 이것이 개의 꽁무니죠. 꽁무니라고 불리는 요 능선이에요. 자, 요거. 제가 여기 와 있죠. 요거. 저는 전 세계 전쟁이 일어났던 역사의 현장들만 42개 나라 다니면서 중동에서 러시아까지 모든 나라를 다니면서 그 현장을 계속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여기는 굉장히 저한테 많은 교훈이 있었어요. 어떻게 적은 수의 아테네 군인이 그 당시 최고의 페르시아 군대를 상대했을까? 이거 저한테 의문이었어요. 자, 이번 페르시아가 이렇게 군정이 넓죠. 자,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밀티아데스라고 해요. 밀티아데스. 이 사람이 1차 그 전쟁 때 참가했다가 결국 돌아왔죠. 돌아왔는데 그때 아테네에서는 전쟁 계속하자. 페르시아가 왔기 때문에 전쟁하자는 그런 주전파가 있었고, 야, 전쟁하지 말고 어떻게 하든 우리 좀 손들고 전쟁 없이 어떻게 끝내보자 하는 화전파가 이제죠. 화평하는 파가 있었어요. 항상 보면요, 역사는 꼭 무슨 일이 터지면은 싸우자 이런 파가 있고, 어떻게 잘해서 화평하자 이런 항상 갈려집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고, 역사는 다 그런 거예요. 그때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밀티아데스가 찾아가서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 유명한 말이 뭐냐면 이거예요. 칼리마코스라는 사람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칼리마코스요. 바야흐로 아테네가 노예로 전락할 것인가, 아니면 그 자유를 찾아 영원히 남겠느냐, 이 선택을 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손들어가지고 노예로 살 거냐, 아니면 진짜 잘 결심해가지고 후대에 남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남을 것이냐.
그때 칼리마코스가 결정합니다. 밀타디에서 당신 편을 들겠어 해가지고 이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라톤 전쟁이. 그랬을 때 이 평원에서 이 밀타디에스가 한 10,000명 데려와요. 그때 페르시아 군대는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이 평원에서 진을 치게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그 당시까지만 해도 군대가 대형을 취할 때 이런 대형이었어요. 이거 페르시아 군대가 하는 대형, 페르시아 군대가 주로 딱 두 분 뭐 자르듯이 이렇게 이런 상태로 창 들고 탁 이렇게 갔어요. 전부. 이런 영화 보셨죠? 이렇게. 그런데 이 밀티아 대전 대단합니다. 그 당시까지 전래되었던 그 방식을 다 버려버립니다. 숫자도 훨씬 적은데도 불구하고 중간을 아주 가늘게 배치해요. 앞에서 봤으면 가는지 모르죠. 앞에 열이 옆인지 몰라요. 그죠? 양쪽을 집중해버려요. 양쪽을. 자, 이런 모양이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손자병법의 출귀불이라 그래요. 전혀 생각지 않는 것을 뚫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전혀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것을 치고 들어가는 것이 출귀불이의 병법이에요. 자, 양쪽을 강화시켰어요. 중간에 약했지만 이 상태로 밀고 내려갑니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나중에는요, 이런 모양을 바뀌어요. 쭉 내려오면서, 그리고 결국은 양쪽. 사람이 가장 겁이 나고 취해간 데가 옆이에요. 옆. 그 제일 뒤. 그죠? 앞이 보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제일 약한 부분이 옆에서 누가 탁 칠 때, 뒤에서 탁 칠 때 사람은 겁나는 거예요. 이해돼요? 꼭 그러는 거예요. 양쪽을 밀어버려. 그러다 압도적인 숫자를 가지고 밀어버려. 쭉. 앞에서 그냥 버티기하고. 이해돼요? 최고의 병법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거 잘 보세요. 역사가 바뀔 때는요, 누군가가 생각이 바뀐 사람이 있어요. 그죠? 지금까지 기존의 생각에서 벗어나는 사람들. 누군가가 그 생각 때문에 그 현장이 새로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죠?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이 아니라 뭔가 다른 방법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한국 역사는 그래서 발전되어 왔어요. 지금 위기를 하지만 이 위기는 또 누군가에 의해서 또 이거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 참 어마어마한 이 난투전이 벌어지고요. 페르시아 군대 그 현장에서 6,400명이 죽고 놀라운 것은 아테네 군인은 192명밖에 안 죽어요. 이 전투에서.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것이 그 당시에 남았던 무덤, 지금도 남아있어요. 아테네 군인들의 무덤이에요, 현장에. 제가 이거 갔다 왔죠? 그 무덤. 야, 그 유명한 마라톤이 여기 시작되는 거예요. 자, 아테네 안에서는 모두 원로들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이 전쟁이 지면은 종이잖아요. 바로 노예가 되잖아요. 나라가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나 10,000명밖에 안 갔어, 지금. 위태위태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숨죽이고 있는데 그것을 알았던 밀타디에스가 한 명을 보내는데 이 사람 이름은 에오피데스라는 말도 있고 여러 사람 이름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도 자, 이 현장에서 아테네가 뛰는데 실제로 거리는 35km도 안 돼요. 30km 남짓해요. 언덕길이 있고 제가 가봤는데 그 거리가 지금 42.195가 아닙니다. 이 거리를 뜁니다. 이 복장도 그 당시에 요것만 가렸다는 말도 있고 아예 벗었다는 말도 있고 그래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쩌나 간에 막 뛰어가지고 마지막까지 가서 원로원 앞에 탁 문을 했던 외쳤던 유명한 말이 네, 니께 카멘 우리가 승리했다. 그리고 빼가락 죽어버려요. 이것이 마라톤의 시작입니다. 자, 지금 그리스군은 마라톤 전쟁에서 아테네만을 지켜낸 것이 아니라 서양 즉 유럽을 지켜냈다. 이런 말을 하게 되고 여기서 유럽의 역사가 바뀌어버립니다. 누군가가 시작했죠. 다 안 된다고 하는 것 순간에 누군가가 하자고 했어요. 자, 두 번째. 이 매듭을 풀면 아시아의 왕이 된다. 누군지 아시겠죠?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 이 소아시아, 앙카라 쪽에서 일어났던 실제로 얘기인데, 이때 전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알렉산더가 이 매듭이 안 풀리자 단칼로로 쳐서 풀었다는 말이 있고, 막아도 못 치죠. 못을 빼가지고 했다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어쨌든 알렉산더가 이걸 해결했어요. 그래서 아시아의 왕이 된다는 그 전설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다음부터 정복전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보십시오. 알렉산더의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여러 가지 예화가 많아요. 그건 다 지나가고요. 보십시오. 자, 그 당시에 알렉산더가 얼마나 많은 영역을 차지했는가 하면 이런 이 정도 큰 대제국을 사실 건설했어요. 여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알렉산더가 지나가는 곳에는 자생적으로 생기는 도시가 있었어요. 바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였어요. 70개 정도 돼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왜 중요한가 하면요. 우리가 배울 게 하나 있어요. 통합의 리더십을 배워야 돼요. 알렉산더 하면 통합의 리더십인데 뭔가 하면요. 절대로 부하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어느 나라를 우리가 가든지 정복하든지 간에 그 나라의 습성, 습관, 종교, 의식을 그대로 두라 그럽니다. 인정해 주라. 그들을 포용하라는 말을 항상 내립니다. 이해되시죠? 가는 곳곳마다 적을 만들지 않아요. 그들을 그대로 그 현장에서 살 수 있도록 그들의 문화, 관습을 다 존중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최고의 그리스 문화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절로 여기 동화되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너무 신사적이니까. 지금까지 야만족들 침공만 받아왔던 그런 사람들이 이 알렉산더가 지나간 자리는요, 뭔가 다르잖아요. 문화적이고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헬렐리즘. 헬렐리즘. 헬렐리즘이라 그래요. 헬렐렐. 사람들이 헬렐리즘이거든요. 자동적으로 자기들이 스스로 이름을 붙이기를 알렉산드리아 이런 도시가 생겨나는 거예요. 이해되죠? 알렉산더의 큰 장점이 그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리더십은요, 이것이 필요합니다. 남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비록 적이지만은, 한때 적이지만은, 이제 내가 같이 딱 접하는 순간에 내 사람을 만들어버리고, 이것이 알렉산더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그림이 알렉산더의 대표적인 모자이크입니다. 이 모자이크가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은 유명한 이수스 전투라고 해요. 이수스, 페르시아하고 붙는,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대왕하고 싸웠던 유명한 전투가 이수스라는 곳에서 일어났던 전쟁이에요. 그때 그렸던 모자이크가 알렉산더를 보여줘요. 이 장면이요.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이수스가 여기입니다. 이수스. 자, 영화에 보면은 알렉산더는 영화가 있어요. 코렌 파울인가 영화 배우가 했죠. 이거 뭐 아주 멋진 독수리가 쫙 날아가면서 양쪽에 진영에서 맞다가 그 병력들이 쫙 붙는 멋진 장면이 나와요. 그 이수스 전투를 묘사한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중요한 특징이 뭔가 하면 알렉산더는 반드시 적을 이기고 난 뒤에 적 사령관이죠. 적장, 왕들에게 호의를 다 베풀어요. 당신 가족들 내가 다 보호해 주겠다. 당신 뭘 하고 싶어? 왕으로서. 어때? 다 해주겠다.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미워할 수가 없죠. 그죠? 비록 내가 졌어. 저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어떻게 하든지 이걸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유, 적장이 오히려 더 많은 거 베풀고 더 많은 좋은 문화를 주니까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이것이 정말 대단한 리더십이에요. 마지막 정복전이 뭔가 하면 히다스페스라는 곳. 유명한 인도하고 싸울 때, 이게 마지막 정복전이에요. 인도하고 싸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보십시오. 인도군은요, 굉장히 강했어요. 포러스라고 하는 왕이 엄청난 인도의 그 무지막지한 군대를 갖고 있었는데, 특히 상군, 코끼리 군대가 있었어요. 코끼리 한 마리를 제대로 훈련시키려면 10년이 걸려요. 10년. 이 엄청난 코끼리 군대를 싸울 수가 없어요. 솔직히 칩니다. 이거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당시 인도를 이기는 군대가 없어요. 그런데 알렉산더 이깁니다. 어떻게 이기냐 보십시오. 자, 인도군이 모여있는 장소에 앞에 강이 있어요. 강 앞에 기가 막힌 병법을 사용해요. 자, 인도군이 지칠 때까지 앞에 밤새도록 꽹가리 치고 횃불 날리고요. 계속 소리 지르게 만든 일부의 병력을 빼가지고. 이해돼요? 그러니까 계속 맨날 며칠 그러니까 이 인도군들이 다 지쳐버려요. 그냥 헬레야. 진짜 완전히 지쳐버려요. 이게 병법표로 1, 2 노지라 그래요. 나는 편하고 상대는 지치게 만든다. 이게 손자병법이 유명한 병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인도군이 다 지쳐 뻗어 있을 때 몰래 뒤로 돌아가서 옆으로 쳐버립니다. 이것이 유명한 히다스페스 전투입니다. 이때 마찬가지 적장 포러스 왕한테 가서 알렉산더가 뭐래요? 당신 뭘 원하느냐 하니까 이 포러스도 배짱이 좋으니까 왕처럼 대해주시오 그랬어요. 그때 알렉산더가 했던 말이 당신 왕해라 그랬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참 우리가 싸우더라도 이런 좀 멋진 모습으로 싸워야지 막 그냥 막 쪼잔하게 그냥 뭐 아휴 이러지 맙시다. 어차피 살다 죽는 거 좀 이렇게 좀 폼도 나게 싸우더라도 이기더라도 좀 뭔가 좀 베풀고 그죠? 내가 돈을 벌었어. 그럼 그것도 참 필요한 것을 나눠주고 이런 삶을 살아야죠. 맞죠? 자, 알렉산더 죽을 때 참 보면 어설프게 사실 죽어요. 이런 최고의 알렉산더가 죽을 때는 멋지게 이순신처럼 화살을 총 맞아가지고 내 죽음을 알리지 마라! 이래 죽으면 멋있잖아요. 그런데 알렉산더는 모기에 죽어요. 모기에. 이 천하 영웅이 이게 말도 안 돼요. 몇 가지 설은 분명히 있어요. 독살 당했다는 설도 있지만 그건 차치하고 모기의 물리가 말라리아에 걸려요. 결정적으로. 이거 그 사막에서 이거 거칠 수가 없어요. 수많은 어원들 최고의 명예가 와도요. KBS에 나오는 명예 다 왔대요. 그거 안 돼. 어쨌든 안 되는데 마지막 죽을 때요. 이것도 하나의 설입니다. 유언을 남기기를 내가 죽으면은 양손을 관 밖으로 꺼내놓게 하라. 천하의 알렉산더도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천하에 알리라. 이런 말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이때 나이가 33. 지금 같으면 장가도 안 간 나이요. 어쨌든 영웅은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그의 관이죠, 관. 토카프 궁전 옆에 있어요.